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 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 중 아내입니다. 참,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어도 사람의 마음에 아주 작은 상처라도 낸다면 그 틈이 언젠가는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언젠가는 복수를 하겠다고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살죠.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우리 엄마는 손맛이 기가 막히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냥 반찬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데에도 타고난 재주가 있었죠. 넉살이 정말 좋았다고나 할까요? 괜히 엄마가 파는 반찬들까지도 특별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고요. 우리 엄마가 진짜 성격이 좋구나 싶어서요. 우리 동네는 좀 독특했는데요. 도시였지만 오래 터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옆집, 뒷집, 앞집 할 거 없이 서로 스스럼 없이 지내는 분위기였거든요. 오늘은 누구네 집 가서 밥 먹을까 하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로 고민거리였으니 말 다 했죠. 가끔 우리 집에서 밥 먹자고 친구들을 불러오면 엄마가 바쁘다고 하면서도 꼭 반찬 한두 가지는 새로 해주곤 했어요. 친구들은 우리 집 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고요. 우리 집은 맞벌이 집이었는데요. 그 시절만 해도 맞벌이 부부가 흔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은 늘 사람이 늙어서까지 제대로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아빠도 열심히 일했지만 엄마도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셨죠. 요즘이야 맞벌이가 당연하다지만 90년대 당시에는 여자는 집에서 내줘야 한다는 말이 여전히 당연시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희 엄마도 일하셔?" 하고 묻는 순간 은근히 "너네 집 사정 별로 좋지는 않은가 봐." 라는 뉘앙스를 풍기곤 했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지만요. 그래도 은근히 위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동네에 좀 유명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게 취미였어요. 뭔가 말만 하면 꼭 한술 더 떠서 전달했고 사소한 트집을 잡는 건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쟤는 그냥 솔직해서 그렇대 하며 넘어가려 했지만 전 그게 솔직함이라기보다는 그냥 배려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그분에게 대놓고 뭐라 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그 집에는 몸이 약한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붙잡고 정원이랑은 잘 지내라고 했으니까요. 몸이 약한 친구는 도와줘야 한다고요. 저희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동네 어른들이라고 달랐겠어요? 괜히 그 아줌마랑은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죠. 뭐 그 아줌마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것도 한몫했지만요. 저도 당했거든요. "얘, 너는 엄마가 없는 거니? 보면 학교 끝나고 집에 바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집에 어른이 없어서 그러지?" "네? 저희 엄마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데요. 우리 엄마가 아빠보다 늦게 퇴근하지만 그래도 다 챙겨주시거든요." "그래? 아니, 나는 뭐 애들이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너는 맨날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생각해서 한 말이야." 근데 세상에 생각해서 하는 말이 뭐 그래요? 전 은근히 기분이 상했죠. 정원이는 조용하고 기척이 없는 친구인데 그 엄마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시장에 나가면 엄마는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엄마의 손맛과 성격 덕에 반찬을 더 사가곤 했죠. 저도 어쩔 땐 가게 한쪽에 앉아 숙제를 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늘 지켜봤어요. 그러면서도 동네에서 엄마가 괜히 오해를 받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되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요. 아빠가 돈을 못 벌어온다던가 아니면 집안에 불화가 있다던가 하는 오해죠. 시장 사람들은 다들 엄마를 좋아했지만 그 참견 좋아하는 아주머니 한마디가 은근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하루 종일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걸 참 좋아하셨는데요. 반찬 사러 오는 손님들 중에는 그날 그날 동네 소식을 하나를 안고 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동네 소식통 같은 별명이 붙었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주워드는 게 싫지 않았고 약간은 엄마 기질을 닮아서 수다 떨고 소문 주고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많았죠. 늘 동네에서 우르르 몰려다니며 뛰어놀았어요. 부모님은 저녁 7, 8시는 돼야 집에 오셨으니까 그 시간 전까지는 골목이 늘 제 놀이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골목대장 같은 애였거든요. 친구들이 줄줄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공기놀이도 하고 흙밭에서 뒹굴며 술래잡기도 하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웃고 떠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몸이 약한 정원이 친구가 우리 무리에 끼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며 눈치를 줬죠. 아무래도 몸이 약한 정원이랑 놀다가 탈이라도 날까 봐 걱정을 하는 모양새였어요. 하지만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뛰어놀다가 정원이가 숨을 헐떡이며 잠시 쉬어야겠다고 어지럽다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더라고요. 저와 친구들은 잠깐 쉬라고 하고는 얼음땡 놀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정원이네 엄마가 그 말 많기로 유명한 아줌마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정원이만 구석에 앉아있어? 어? 야, 천마 너희들. 우리 정원이만 왕따인지 뭔지 그런 거 시키는 거니?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희가 뛰어다니니까 정원이가 숨이 차서 잠깐 쉰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만 노니? 정원이가 못 따라오는데 일부러 안 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뜀박질 말고 다른 놀이 하면 되잖니? 애들이랑 다소결로 결정한 거예요. 다들 얼음땡 하고 싶어서. 이왕이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지들끼리 재밌겠다고 우리 아들만 멀뚱멀뚱하게 있게 만들어? 역시 집안이 못 살아서 부모가 맞벌이로 일하니까 애가 예의도 없고 보살핌도 못 받은 티가 난다니까. 딱 봐도 그렇잖아.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머리 위에서 찬물이 확 끼얹는 듯했죠.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의 보살핌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친구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너무 뜨겁게 느껴졌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이 몰려와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엄마, 진짜 아니야. 내가 힘들다고 쉬자고 한 거야. 애들이 왕따 시킨 거 아니야. 시끄러. 응? 저렇게 질 떨어지는 애들이랑 놀지 말고 집에 가자. 아유. 저는 부모님께 그 일을 말하진 않았어요. 괜히 말씀드렸다가 부모님 마음에 큰 상처가 될까 봐서였죠. 어릴 적부터 저는 철이 좀 일찍 든 아이였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말에 마음을 다치실지를 대충 알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삼키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 집은 어려운 집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다들 알만한 회사에 다니셨고 엄마의 반찬 가게는 늘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시장 마감이 되기도 전에 반찬통이 다 비는 날이 부지기수였고요. 옷도 그렇죠. 뭐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 옷은 아니었지만 남들 입는 옷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엄마가 늘 깨끗하게 빨래해 주셔서 제 옷에서는 늘 햇살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도 그 아줌마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후벼 파는 칼처럼 느껴졌죠. 그 일 이후로 정원이와는 자연스레 멀어졌어요. 억지로 피한 건 아니었지만 괜히 마주치면 불편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상하게 정원이가 학교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몸이 약해서 또 아픈가 보다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정원이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제가 숙제를 하다가 물 마시러 부엌에 갔는데 엄마와 아빠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전 들킬까 봐 일부러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문 옆에 가만히 서 있었죠. 글쎄, 나도 뒤늦게 들었다니까. 정원이네 야반도주 했대. 그 말 많은 아줌마네 있잖아. 야반도주? 아이, 뭔 짓을 했길래 야반도주를 해. 아이고, 요즘 시대에도 야반도주를 하는 사람이 있어? 빚졌대?
아유, 난리 났잖아. 시장 대표 이씨 아줌마 말이야. 거기가 개주잖아. 정원이 병원비가 없다고 걔 돈 먼저 달라고 하더니 그 돈 들고 사라진 거야, 글쎄. 그러니까 시장이 뒤집어졌지. 아이고, 사람들 다 난리 날만 하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했고, 걔 돈이 뭐 많지는 않았나 봐. 신고하고 그러면 곤란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냥 끙끙 앓는 것 같아. 전 그때 야반도주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어렴풋이 밤에 몰래 떠나는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꼭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서 정원이라는 이름을 점점 잊어갔어요. 그저 아련한 기억 속의 친구로만 남았죠. 하지만 엄마와 같은 개를 들었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정원인의 이야기를 꺼내며 씁쓸해했어요. 돈을 잃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깨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가 그 동네에서 십수년을 살아오면서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이상하게 정원이만큼 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친구도 없었어요. 뭔가 씁쓸한 추억과 함께 이름이 각인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저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어요. 취직하기까지 약 2년 정도 남은 시간에는 엄마 반찬 가게 일을 도우면서 지냈죠. 가게에서 반찬을 담아주고 계산을 도와주면서 엄마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힘들다고 투덜거릴 때도 많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참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취직을 하고 3년쯤 흘렀을까요? 제 나이가 29이던 해였어요. 그해 우리 엄마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죠. 엄마가 시장에서 평생 모아온 돈 그리고 틈틈이 모은 투자 수익까지 합쳐서 마침내 우리 동네에 있는 꼬마 빌딩 하나를 사게 되신 거예요. 저는 말로만 듣던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된 우리 엄마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엄마 진짜 건물을 샀다고? 아유 우리 엄마 건물주 된 거야? 왜? 네 엄마는 못할 줄 알았냐? 악착같이 아끼고 뿔린 덕이지. 이제 너도 든든하지 않냐? 솔직히 저는 엄마가 이제 좀 쉬시려나 했어요. 시장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 건물 임대 수익만 받아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엄마는 꼬마 빌딩 1층에 또 다른 반찬 가게를 열어버리셨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자리를 뺐다고 생각했는데 자리를 이전한 것일 줄이야. 전 엄마한테 무리하지 않고 좀 쉬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말을 했는데 엄마는 껄껄 웃으시면서 말을 하셨죠. 예, 내가 이거 안 하면 심심해서 못 살아. 사람들 만나고 수다 떠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이게 내 인생이지. 사람들은 다들 시장 반찬 팔아서 건물까지 샀다더라. 이게 인간 승리지 뭐 하면서 입을 모아 칭찬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건물이 결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요. 엄마가 얼마나 악착같이 아끼고 또 재테크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불려나갔는지를 옆에서 똑똑히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우리 집은 서로 의지하면서 평탄하게 잘 살았어요. 부모님의 유일한 걱정이 외동딸인 제가 시집을 안 가고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남자친구도 없었고 엄마 아빠는 괜히 걱정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피식 웃으며 넘겼고요. 아유 엄마 나 아직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재밌어. 그리고 나 시집가면 허전해서 어떻게 하려고? 허전은 무슨. 네 아빠랑 나랑 걱정거리 사라져서 행복해지지. 아유 너 빨리 시집이나 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니 불쑥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왜 초등학교 때 같은 학년이었던 정원이가 기억이 나냐고요. 전 순간 깜짝 놀랐죠. 잊었다고는 했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정원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정원이가 글쎄 다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뭐라고? 다시 왔다고? 그때 걔 돈 들고 야반도주한 거 아니었어? 걔네 엄마가. 글쎄,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이제 와서 돈을 갚으러 왔다더라. 상인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원금을 돌려줬대. 그러고는 빚청산 다 했으니까 뒷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와, 진짜 뻔뻔하다. 아니, 걔 돈이라는 게 원금만 갚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자도 있고 사람들 신뢰도 다 깨졌는데 원금만 내놓고 됐지 한다고? 그게 끝이냐고.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뭐 시장 사람들은 그냥 체념한 모양이더라. 그때 돈 잃은 게 억울하긴 해도 세월이 하도 지났으니까 다들 그냥 받아들이고 마는 것 같아. 저랑은 뭐 직접적으로 크게 얽힐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 집이 다시 돌아왔다고 해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렇게 애써 가볍게 넘기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전 그냥 나랑은 이제 큰 연관이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주 큰 연관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계속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과 여전히 종종 만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야, 우리 이제 30도 됐는데 초등학교 동창 모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 요즘 들어 어린 시절 생각 많이 난다. 저도 그 말에 피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30살 문턱에 서니까 괜히 어릴 적 친구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동창 모임이 열리게 됐는데요. 어머,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정원이었죠. 사실 저는 정원이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그렇게 야반도주 하듯 떠났던 기억, 그리고 개돈 문제로 온 동네에 말이 많았던 걸 본인도 뻔히 알 텐데 쉽사리 얼굴을 내밀기 힘들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모임에 나타난 정원이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대단한 용기 아니겠어요? 진짜 다들 그대로네. 다시 만나서 반갑다. 예전에 우리 집 때문에 상처 입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때 정말 미안했어. 아, 야, 다 지난 일이고 또 와서 잘 해결했다며. 어머, 야, 너 근데 몸 좋아졌다. 이제는 약골 아니네. 어릴 땐 몸이 너무 약했는데 꾸준히 치료받고 운동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건강해졌어. 병원 안 가도 될 만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들 놀라워했어요. 그때 소심하고 말없던 정원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놀랐고요. 어릴 때는 연약하고 조용히 구석에만 앉아있던 친구였는데 성인이 된 정원이는 당당하고 따뜻한 기운을 풍기는 남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멀뚱하게 있으니까 정원이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난 네 생각이 제일 많이 나더라. 어릴 때 나를 놀이터 모임에 껴준 건 너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네가 제일 특별했어. 이사 가고 나서도 가장 궁금하고 보고 싶었던 사람이 너였어. 그 고백 같은 말에 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네요. 그냥 친구였던 줄만 알았는데 그동안의 세월이 한순간에 이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모임이 끝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 후로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자주 연락을 했고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저녁은 뭘 먹을 거다. 그런 시시콜콜한 대화들을 나누다 가끔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어요. 친구이면서도 어쩌면 조금은 친구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게 됐죠. 그렇게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 사이도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진득하게 서로를 위한 연애를 했고요. 34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집에 남자친구로서 정원이가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희 엄마의 표정은 좋지만은 않으셨어요. 정원이가 돌아간 뒤에 저를 붙잡고 결혼을 말리셨거든요. 정원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아니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제 몸이 약하잖니.
엄마, 지금은 병원 신세 아예 안 줘. 감기도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해졌다는데 뭐. 그뿐이야? 저 집 여편 내가 어떤 여편인지 몰라서 그래. 결혼이라는 거는 단순히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배우자의 성품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도 들여다봐야지. 다 아는 애가. 엄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옛날 기억 끄집어내서 그래. 정원이 듬직하다니까. 그리고 뭐 시댁이랑 가깝게 지내봐야 얼마나 가깝겠어. 얘가 이상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정말. 아무리 아들 착해도 그 집안에 시집가면 네 인생 고생길이야. 저 여자는 평생 남의 것 탐내고 남 깎아내리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알아. 근데 내가 시어머니랑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정원이 얘는 다르다니까. 시어머니랑 기질부터가 다르다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고 나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나 정원이랑 결혼 안 하면 아마 두 번 다시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 안 생길 거야. 그런 사람도 못 만날 것 같고. 엄마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싸매셨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어요. 심지어 결혼 반대하시면 그냥 평생 혼자 살겠다고 말해버렸거든요. 제 말투에는 반쯤 투정, 반쯤 진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빠와 엄마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난감해 하셨죠. 결국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하시고 그럼 뭐 양가 상견례라도 한번 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세월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태도도 달라진 건지 상견례는 무사히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뭐 삿대질을 하거나 남을 헐뜯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시며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네요 하고 말하기까지 하셨어요. 그걸 본 우리 엄마는 마음을 조금 놓으셨는지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성숙해지는구나 하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전 속으로 됐다 하면서 신이 났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또 상황은 또 달라지더라고요.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전 당연히 먼저 친정에 갔죠. 왜냐면 우리 엄마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고 명절 전에는 전을 부치느라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기름 냄새 가득한 부엌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동그랑땡을 붙이고 만두를 빚으면서 땀을 뻘뻘 흘렸죠. 남편도 옆에서 신나게 도와주면서 은근히 재밌어 하기도 했어요.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힘들지도 않다고 웃었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워서 그래, 역시 내가 잘 선택했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신을 했네요. 근데 그 일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더라고요. 동네가 워낙 좁잖아요. 다음날 시댁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는 벌개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셨죠. 아니, 우리 정원이가 몸이 약한 앤데 처가에 데려가서 노동을 시켰다고? 예? 노동이라뇨. 그냥 그이가 같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전 좀 붙이고 한 거예요. 힘든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어머님. 전 붙이는 게 얼마나 노동인데 그걸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해? 애가 착하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지 곧대로 하는 거지. 네가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하겠니? 아이고, 생각이 있으면 애초에 처가에 가서 그런 일을 시키는 짓도 안 했겠지. 어머님, 전 붙이는 게 왜요? 그리고 오래 붙인 것도 아니었는데. 어이휴, 역시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그런가? 며느리라는 게 개념이 없어도 이렇게 너무 없네. 네 부모도 똑같이 남 눈치 없이 사는 거 아니니?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3개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엄마 아빠까지 욕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죠.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진짜 즐겁게 했던 거예요. 장모님 음식 얻어먹으면서 오히려 신났다고요. 와이프 잘못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단한 울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그제야 말을 멈추셨지만 전 속으로 깨달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상견례 때 억지로 웃던 모습은 그저 가면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동네에 다시 들어오자마자 꽤 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는데요. 그게 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됐죠.
교회에는 전교인이 200명 정도 출석한다고 했는데 매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게 권사님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찬을 사서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곧장 우리 엄마한테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사돈, 우리 교회에다가 반찬 좀 납품해주면 어떨까? 아이, 우리 교회가 사람도 많고 권사님들이 힘들어하셔. 엄마는 원래 일요일은 반찬 가게 문을 닫으시거든요. 하지만 200인분이면 수익이 꽤 될 수도 있겠다 싶으셨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직접 부탁을 하니까 싫다고 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죠. 결국 엄마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시장 상인들에게 일일 알바를 부탁했어요. 사람 몇 명을 불러 반찬을 대량으로 만들고 직접 교회에 갖다 드린 뒤에 당연히 계산을 요청하셨죠. 근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과간이었네요. 내가 사돈이니까 싸게 줄게. 저 인건비랑 재료비랑 해가지고 이만큼만 줘. 아니, 사돈끼리 돈을 받아? 나도 체면이 있는데 그냥 교회에다가 봉사했다고 하는 편이 더 보기 좋지 않겠어? 좋은 일하면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몰라서 그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부탁을 해서 내가 알바까지 써서 준비를 한 건데 인건비는 나와야지. 천국 안 갈 거야? 교회 일이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 엄마는 결국 돈을 받지 못하셨죠. 집에 돌아와서 분해 이기지 못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오르더라니까요. 아니, 어쩜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제대로 칠 수가 있냐고요. 우리 엄마는 본인의 장사 속까지 전부 내보인 기분이라고 미치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엄마만 생돈을 날리신 거죠. 남편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중간에서 몰래 처리를 했는데요. 재료비라도 받아달라고 슬쩍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우리 남편 속이 참 깊구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남편이 중간에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막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고 다니셨는지 아세요? 사돈이 반찬 가게에서 돈을 얼마나 남겨 먹었으면 건물까지 샀겠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냐고요. 우리 엄마 몸에 김치 냄새가 온몸에 배어서 진동을 하더라면서 깎아내리기가 바빴던 거죠. 건물을 가진 게 배가 아팠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공짜로 반찬까지 퍼다 나른 사돈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 말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바람에 엄마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악착같이 노력해서 건물까지 마련했는지.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꼭 장사꾼이라는 말로 흉을 보고 깎아내렸어요. 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우리 엄마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지 감히 상상도 못했죠. 엄마는 결국 큰 결심을 하셨어요.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장사하고 싶은 마음 없다. 그냥 네 아버지랑 같이 여행이나 다니면서 노나 즐겨보려고.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네. 그래 엄마, 잘 생각했어. 엄마가 오죽 노력했어. 이제는 그 반찬도 그만둘 때가 됐지. 돈도 충분히 벌었는데 여유 즐기면서 살아 엄마. 이 소식은 당연히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가게 됐죠. 아니, 은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면 됐지. 또 이상하게 말을 전달하더라고요. 반찬 가게가 장사가 되겠냐면서 징작에 접었어야 할 걸 욕심 부려서 안 접었던 거라고요. 참나. 요즘은 다들 인터넷에서 대기업 포장 반찬 사다 먹지 시장통에 있는 반찬을 누가 사 먹겠냐고요. 위생까지 운운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입을 털었다는데 진짜로 열불이나 돼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긁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용암이 심장에서부터 끓어오르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작 엄마는 그만두는 마당에 말을 얹어서 뭐하냐고 화를 내서 뭐하냐면서 허허 웃으면서 넘기셨지만요. 전 속으로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요.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 딸이 참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엄마 반찬 가게를 완전히 정리하고 안에 있던 기계며 집기들이 다 중고로 처분한 뒤라 가게 자리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그 앞을 자꾸 서성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야, 네 시어머니 말이야. 오늘도 니네 친정 건물 앞에서 줄자 들고 재던데. 응? 무슨 소리야? 우리 시어머니가 왜? 너네 엄마 반찬 가게 있던 자리 있잖아. 거기서 막 줄자 들고 이것저것 재고 있던데? 뭐 거기 들어오시기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장사하신대? 아니, 그럴 리가 있나? 나는 들은 거 없는데. 그냥 나도 몰라. 뭐 하고 다니시는지. 신경 써봐야 내 머리만 아파서. 태연하게 말은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영 걸리더라고요.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또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건가 싶어서 의심과 동시에 불안까지 찾아왔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슬쩍 떠보듯이 물어봤는데 별일 아니라고 그냥 궁금해서 줄자로 사이즈 좀 재본 거라고 둘러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한테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해를 살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사람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수상쩍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일단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시장 상인들과 부부 동반으로 2박 3일 통영 여행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시장 사람들과 간다는 여행에 얼마나 들떠 계신지 저도 용돈 쥐어드리면서 실컷 놀다 오라고 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마치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벌이신 거예요. 글쎄. 엄마가 비워둔 1층 공실에 우리에게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버리신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열쇠로 잠겨 있었던 문을 어떻게든 열어버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열쇠공까지 미리 불러놨던 모양이에요. 문을 따고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인부들을 부른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안 건 하루가 지나고 나서였는데요. 저에게 처음 줄자 사건을 전달해준 친구가 전화를 해서 건물 1층에 뭐 들어오는 거냐고 공사하던데 하고 묻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아직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황급히 달려가 보니까 그 하루 만에 벽지는 다 뜯어냈고 바닥 타일도 걷어내는 중이더라고요. 심지어 간판 자리까지 달아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눈앞이 아찔했어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 싶었죠. 그래서 공사장 앞에서 팔짱을 딱 끼고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아니, 어머님,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아이고, 소식도 빠르다. 왔니? 나도 이제 나이 먹어서 놀면 뭐 하겠니? 카페 하나 차려볼까 해서. 이 공실은 내가 쓸 거니까 저 사돈댁한테는 새 세입자 구하지 말라고 쳐내. 저는 귀를 의심했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임대료를 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고요. 어머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계약서도 안 쓰고 이렇게 멋대로 들어와서 공사하시는 게 말이 돼요? 아, 왜 사돈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서로 돕고 살아야지. 며느리가 그렇게 살갑지도 않은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어머님. 그러면 가게 계약권은 주인분이랑 직접 말씀하세요. 저희는 관여 안 할 테니까요. 주인한테 전화를 하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콧방귀를 끼셨어요. 아마도 그 표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제가 말한 주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아들 가진 시어머니 입장으로서 사부인 하나 구워 삶아 먹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았죠. 제가 말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아유, 그래. 내가 사부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말하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너는 정신 사납게 굴지 말고 썩 가라. 예,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저 갑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 드렸어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가라면 가야죠. 거기서 제가 버티고 있는다고 해서 이미 공사를 시작한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태어난 척 집으로 돌아왔죠. 속으로는 이제 곧 제대로 알게 되시겠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집에 온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았을까요?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숨이라도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꺽꺽거리는데 은근히 통쾌한 기분까지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건물이 왜 사부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는데 그게 진짜야? 네, 어머님. 우리 엄마가 반찬 가게 정리하시면서 건물도 같이 파셨거든요. 아이, 장사도 안 하실 건데 건물 들고 있어봤자 세금 문제만 골치 아프고 동네 사람들 상대로 비싼 월세 받는 것도 마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머님. 아니, 그런 건 너 미리미리 말을 했어야지. 너 일부러 나한테 말 안 한 거지? 아니, 제가 저희 부모님이 건물을 판 얘기까지 뭐로 어머님께 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와서 공사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아유, 그나저나 나 어떡해. 바닥에 깔려있던 타일들 전부 조각내서 버렸는데 건물 주인이 나한테 그대로 돌려놓으라고 한다. 나한테 어쩌라고. 어쩔 수 없죠, 어머님. 그거 건물 무단 점유에다가 공사 계약금 물어야죠. 거기다가 원상복구 철거 비용까지요. 돈이 2배로 나가게 생기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비명을 쉴 새 없이 질러대셨어요. 저는 순간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는데 정말 산에서 멧돼지라도 만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길래 왜 사람이 그렇게 안하무인하고 본인 욕심대로만 일을 저질러서 이 모양 이 꼴을 만드냐고요. 이거야말로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보고 해결을 좀 해보라고 하는데 이미 그 건물이 저희 가족의 손을 떠난 건물인데 무슨 수로 해결을 하겠냐고요. 막말로 우리 엄마 건물이라도 손 놓고 구경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러길래 왜 사돈을 우습게 생각하고 주인 허락도 없이 멋대로 이런 짓을 하세요. 사람 곤란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의 꼬마 빌딩을 산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다름 아닌 그 예전에 시어머니가 개돈 들고 날랐을 때 그 개의 개주였던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는 원래 동네에서 재테크를 하면 둘째가라 서러울 정도로 소문이 난 분이었는데요. 은행 상품이나 주식이니 웬만한 정보는 다 꿰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돈 굴리는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갯돈을 들고 도망친 바람에 그 아줌마의 평판이 좀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개주가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돈을 날렸다더라. 개주 믿고 개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당하네 하면서 말이죠. 그때 이후로 그 아줌마가 유지하던 다른 개들도 줄줄이 깨져버렸고요. 본인은 큰 손해를 떠안아야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얼굴조차 들고 다니기 힘들었다고 했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동네에 돌아와서 피해 금액 갚겠다고 원금 몇 푼을 돌려줄 때도 이 개주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대요. 난 안 받겠어. 네가 원금만 갚는다고 끝날 일이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런 앙금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필 그 아줌마가 바로 이 건물의 새 주인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속으로요 쓰는숨을 지었어요. 이게 진짜 인연의 장난이구나. 결국 돌고 돌아서 원수가 다시 원수를 만나게 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 엄마가 건물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건물 판 돈으로 노후나 즐기면서 살란다 하셨을 때 전 그 자체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건물을 일시불로 사간 것도 놀라웠는데 그 주인이 다름 아닌 개주 아줌마였다는 사실이 참 묘했거든요. 개주 아줌마는 예전부터 법에 대한 지식이 빠삭한 분이었어요. 워낙에 재테크에도 능했고 한 번 당한 일은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사셨죠. 그러니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덤비면 절대 봐주실 리가 없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정말 빠르게 전개됐죠. 엄마가 시장 상인들과 부부 동반으로 통영여행을 떠나셨다가 시어머니가 건물 무단 침입해서 공사 벌이고 있다더라 라는 연락을 들으신 거예요. 엄마랑 개주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빛만 교환하고 여행을 도중에 끊고 곧장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전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연달아 전화가 와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나 죽겠다면서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건물 앞에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전 퇴근한 남편과 불이 나게 건물 앞으로 달려갔죠. 현장에 도착하니 세상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어요. 이미 인부들은 공사 중단을 한 상태였고 그 앞에는 개주 아줌마가 팔짱을 딱 끼고 서 계셨죠. 그 표정이란 마치 네 꼴이 꼴 좋다라는 말을 눈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 등기부등본도 안 떼봤냐? 한도 그게 사돈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면서 그 정도도 안 알아봤어? 그것만 봤어도 이럴 일이 없지. 개주 아줌마가 이렇게 크게 소리치며 서류 하나를 휙 던졌어요. 저는 얼른 주워 보았는데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소유주 이름에는 떡하니 개주 아주머니의 이름 석자가 딱 하고 적혀 있었죠. 그걸 본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는 속으로 솔직히 고소했어요. 그동안 반찬 가게 무시하면서 교회 사람들 앞에서 천국 가라면서 공짜로 반찬 좀 내놔라 떠들고 다니시던 분이 이렇게 망신 개망신을 당하는 꼴이라니요. 엄마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계셨는데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그저 차갑게 웃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결국 우리 엄마 쪽으로 기어가듯 다가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유 사돈,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런 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돈 하나도 없어요. 인테리어 공사도 무리해서 시작한 건데 이걸 어떻게 몇 배를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놓으라니. 아유 그래요. 제가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예? 사돈,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더 이상 제 건물도 아닌데 저 건물주랑 이야기를 하셔야지. 동네 사람들끼리 이러지 좀 맙시다. 제가 잘못했다고요. 돈 없다고요. 아니 그쪽 사과가 그렇게 갑이 나가는 거야? 사과한다고 다 해결돼? 그럼 우리가 그때 손해본 건 누가 책임지는데? 자네 아들이 책임질 거야? 그 말에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우리 남편에게로 향했네요. 정원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저를 힐끗 보았고요. 전 속으로 이제 진짜 끝까지 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애 낳고 키우면서 미래를 대비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두긴 했는데 근데 저는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죠. 이 돈 주겠다는 말만 해봐라. 그 순간 너랑은 두 번 다시는 안 본다. 바로 이혼이야. 이런 표정을 지었더니 남편도 제 눈빛을 읽은 건지 뭔지 식은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도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남편에게로 시선이 집중되자 남편은 힘겹게 입을 뗐어요. 엄마, 이건 엄마가 저지른 일이니까 당연히 엄마가 수습해야죠. 저희도 우리 애 딸 키운다고 하루하루 버겁게 살고 있는데 이 돈을 제가 어떻게 물어드려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마치 나라라도 잃은 사람처럼 표정이 허물어져 버렸죠. 남편은 애써 시선을 피했고요. 그 순간 개주 아주머니가 비웃듯이 한마디 날리셨어요.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 전부 같은 생각을 했을걸요. 오죽했으면 자식까지 등을 치겠냐고요. 아유 오죽하면 자식도 저렇게 모른 척 하겠냐고. 그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소문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야. 와서는 남말하듯 소문 흘리고 개돈도 그 꼴이 났지. 이자만 해도 얼만데 원금만 던져주고는 빚정산했다고 큰 소리 치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너 때문에 피해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에는 나도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너를 아주 아작을 내버릴 거야. 아이고 정말로 잘못했어요. 나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응? 그래도 내가 다 이거 저 원상복귀 그거 시켜놓을게. 제발 이번만 좀 봐줘. 나한테 시간만 주면은 내가 어떻게든 돌려놓을게. 원상복귀? 그거야 네 책임이지. 근데 원상복귀 되는 동안은 어떡하냐? 세입자 받을 수도 없고 공실만 남는 건 내 손해잖아. 그러니까 원상복귀가 끝날 때까지 월세 내놔야지. 네가 책임져.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더는 말도 못했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이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었겠어요? 도망갈 수도 없었죠.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가 괜히 화살을 우리 남편 쪽으로 돌린 거예요, 글쎄.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엄마를 모른 척하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냐 하는 호통까지 날아왔죠. 저는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그 순간 우리 엄마가 남편 앞에 딱 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 우리 사이한테 왜 그러세요? 본인 일은 본인이 책임져야지 왜 애꿎은 아들 탓을 하시냐고요. 순간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듯 입을 딱 다물더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크게 한숨을 내셨어요. 만약에 그때 남편이 있는 돈 다 털어서 드리겠다는 말을 했다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선언했을 거예요. 딸이고 뭐고 다 접어두고요. 제 눈에는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마지막 시험대였던 거죠. 다행히 남편은 제 뜻을 눈치챘고 시어머니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시어머니 앞으로 법원에서 발송한 두툼한 봉투가 도착했는데 그게 바로 가처분 결정문이었어요. 정확히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무단으로 손댄 그 건물 자리에는 제3자에게 넘기거나 추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강력한 조치였어요. 서류를 펼쳐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부여잡았어요. 그걸 누가 신청했냐고요? 바로 개주 아주머니였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시어머니가 월세 내는 게 아까웠는지 하루빨리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개주 아주머니가 가만둘 리가 없었죠. 사람이 일을 쳤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남한테 떠넘겨서 월세도 아끼고 공사비도 피해가려고. 그런 꼼수는 안 통한다며 신청서를 내서 법원의 조치를 받아낸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불법 건축 행위에 따른 벌금까지 날아왔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멋대로 철거와 공사를 지시한 건 건축법 제79조 무허가 건축행위 위반에 해당됐어요. 구청 건축과에서 직접 조사에 나섰고 현장 사진이며 공사 인부들의 진술까지 증거로 제출됐죠. 결과적으로는 수백만 원대의 벌금이 부과됐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주고 어웅엉 울며 난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았죠. 두 번째는요, 더 치명적이었어요. 바로 손해배상 청구였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멋대로 건물 바닥을 파손하고 벽지도 모조리 뜯어버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당연히 원상 복구 비용이 발생했고 개주 아줌마가 이를 갈듯 준비를 해둔 상태였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재산권 침해에 따른 추가 배상 요구도 함께 제기됐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불법 점유자였고 법적으로 소유자인 개주 아주머니는 그에 대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요, 기회 손실금까지 계산돼서 청구가 됐다는 거예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을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없었던 만큼 그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월세 수익까지 보전하라는 거였죠. 당신이 공사에서 망쳐놓은 시간 동안 나는 세입자를 받을 수 없었으니 그 손해를 다 내놔라. 아주 조목조목 계산해서 나온 금액은 액수로만 따져도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나는 네 사과 따위 필요 없어. 네가 나한테 입힌 피해의 몇 배를 그대로 물어내. 네가 그렇게 남한테 피해 주고도 뻔뻔하게 살아왔잖아. 이번엔 법으로 똑똑히 갚아주마. 아유, 이거는 너무나 가혹해. 나 죽으라는 거냐? 아이고, 내가 뭔 돈이 있어서 사돈 건물인 줄 알았다가 된통당했지. 된통당했어. 하지만 주변 누구도 고개를 끄덕여주진 않았죠. 심지어 남편마저도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저히 어머니를 감싸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본인도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저와 우리 딸,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면서 자기 인생까지 저당 잡힐 수 없다고 남편이 발을 쓱 뺐죠. 그렇게 말하며 등을 돌렸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마저 잃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아이고 결국 자업자득이지. 이 모든 건 본인이 뿌린 씨앗이니까 라고 생각했네요. 시어머니는 결국 이런 법적 절차와 소송까지 휘말리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망신을 당하셨어요. 물론 그 사회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고 끼케야 동네 사회와 교회였죠. 하지만 그게 시어머니에겐 전부였잖아요. 교회도 더는 나갈 수 없게 됐고 시장이나 동네 골목을 걸어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따르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사람 그 건물 무단 점유하다가 벌금 맞았다잖아. 남 험담하더니 본인이 적골됐네. 이런 말들이 시어머니 뒤에서 오갔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인생은 낙엽처럼 파사삭 무너져 내렸어요. 공사비, 철거비, 손해배상비까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내야 했으니 집안꼴은 말할 것도 없었죠.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결국 벽지는요.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직접 도배를 했다고 해요. 아휴, 그 모습이 동네 사람들 눈에도 띄었는지 아들이랑 같이 벽지 바르더라는 소문까지 퍼졌네요. 물론 그 와중에도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진 않았고요. 체면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도와줄 리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뭐가 됐든 저는 그 선택이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뭐 도와줄 마음은 1도 없었으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입방아였죠. 평소에도 남 흉보는 걸 좋아하고 온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던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였는데 막상 본인 일이 되니까 그 입방아가 칼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남 욕하고 다니더니 결국 본인 꼴 보랐지. 에이그, 천벌이지 뭐.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고 시어머니는 그 말들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울며불며 하셨어요. 결국에는 대인기피증 같은 비슷한 게 생겨서 집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시고 정신과까지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가끔은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 인간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는 게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또 결론적으로는 인과응보였죠. 저는 늘 마음속에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걸 못 보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둔다더니 그게 진리였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평생 남을 깎아내리고 욕하고 남의 것을 탐내며 살아온 결과가 이거였죠.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소동을 지나 제 가족의 평화를 지켜냈어요. 저희 엄마는 여행도 다니시고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고 계시고요. 저와 남편, 딸은 함께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인과응보는 정말 있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정직하게 살 겁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